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마을 청양의 발전을 위한 학생 정책 제안 한마당에 오리엔테이션을 받게 된 신창초등학교 교사 정성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요. 이번 1교시에는 지속 가능한 도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화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도시화라는 건 뭐냐면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거나 도시적 생활이 확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도시화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도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죠. 도시라고 하면은 막연히 뭔가 번화가를 떠올리거나 사람이 많거나 아니면 상업시설이 많은 곳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전적 정의는 도시란 사회, 경제, 정치 활동의 중심으로서 수천 또는 수만 명 이상의 인구가 집단 거주하여 교통로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뜻합니다. 그리고 도시 지역은 또 도시랑 살짝 다른데요. 도시 지역은 정부에서 여기는 도시 지역이다 라고 지정을 해야만 도시 지역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도시 지역이란 정부가 생각했을 때 이곳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곳에는 밀집이 예상이 된다 해서 이곳은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이겠구나 라고 해서 지정을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뭐 땡땡 신도시 이런 식으로 그곳을 도시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곳이 바로 도시 지역에 속해요. 그런 도시 지역은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과 공업 지역과 또 녹지 지역까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 또 계획적으로 이미 도시가 만들어지기 전에 다 나눠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쪽 도시 지역은 기존에 있던 도시가 커지면서 생기는 문제가 조금 덜한 편이에요. 이미 정부에서 계산을 다 끝내놓고 도시 지역으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도시화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체 인구 중에서 과연 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게 되면 1970년대에는 전국 기준으로 50.1%가 도시 지역에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 비율이 올라가더니 2010년에는 90.9%가 도시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해요. 이거는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고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넣어 놓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도시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처럼 도시의 성장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도시의 수적 증가.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970년대 전국에 있는 도시 지역의 개수를 보면은 사실 몇 개 없어요. 여기 살짝 민트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도시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1970년대. 근데 2010년이 되면 엄청나게 많아졌죠, 숫자가. 이처럼 도시의 숫자가 늘어난 것을 도시의 수적 증가라고 해요. 이런 도시의 수적 증가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그곳이 도시가 되면서 도시의 개수가 늘어나게 된 거예요. 도시가 아니었던 지역에서 살게 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곳이 도시로 변하게 된 거죠. 그 다음으로는 도시의 면적 성장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도시 인구가 교외로 이동하면서 도시 주변의 광역화와 대도시권을 형성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오른쪽에 거주의 교외화라고 해서 서울특별시를 선생님이 표시를 해뒀는데 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직장도 많고 살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직장을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서울에서 살 수만은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싶고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서울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서울 주변인 여기 옆에 있는 구리, 성남, 과천, 광명, 부천, 김포, 고양시까지 이 옆에 있는 인접한 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서울에서 생활을 해야 되지만 서울에서 거주할 수 없는 인구들이 교외로 이동을 하면서 도시, 즉 서울 주변에 대도시권을 다시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생활 공간이 확대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서울특별시의 생활권이 늘어난 것을 도시의 면적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렇게 도시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면서 생긴 것이 바로 도시 집중화 현상이에요.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의 추이가 나타나 있는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아까 봤던 거와 똑같은데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물론 대책을 세우기는 하지만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을 뭐 이렇게 대응하기는 쉽지 않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은 서울에 있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몰려든 시민들이에요. 지금 출퇴근 시간인데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려고 저렇게 많은 인파를 뚫고 탑승을 해야만 늦지 않고 출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사람들의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겠죠. 이것 또한 도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도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시의 교통체증 문제입니다. 여기는 지금 서울의 한 도로를 찍어 놓은 사진인데 지금 차들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죠. 도로의 개수도 많이 늘어났고 또한 차선의 수도 늘어났고 그렇지만 차량의 대수가 늘어나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이나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것은 요즘은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서울에 가서 이런 도로를 지날 때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차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이런 도시의 교통체증 문제가 바로 이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도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주차 공간의 부족입니다. 여기 보면은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그리고 밑에 견인지역, 주정차 금지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많은 차량들이 도로가에 차를 세워놓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다가 차를 세운 차주들도 여기에다가 차를 주차해놓고 어디 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불법이고 과태료를 물 수도 있고 자신에게 좋은 점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이런 데다 주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차 공간의 부족도 도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시에 넘치는 쓰레기예요. 인구가 급속도로 많아지게 되면은 그들에게서 나오는 쓰레기 양도 많이 늘어나겠죠. 모든 사업은 기간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급속도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대응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기존에 있던 환경미화원분들이 처리하거나 또는 쓰레기 처리장에서 처리할 양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저렇게 도시에 쓰레기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 또한 도시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 네 번째는 여기에서 연계가 되는 건데, 이 쓰레기가 많으면 미관을 해치고 냄새가 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에 오염이 되고, 이 도시로부터 흘러나온 쓰레기가 다른 지역까지 전파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땅에서 나온 쓰레기가
이렇게 물로 흘러나가는 이런 현상까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부의 양극화입니다. 저 뒤쪽에 보이는 아파트는 서울에서 한때 가장 비쌌던 아파트인 타워팰리스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판자촌은 구룡마을인데 지금 이 한 장의 사진에 담겨 있는 아파트와 판자촌을 한번 봐보세요. 뒤에 있는 아파트는 정말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이고 앞에 있는 판자촌은 정말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살고 있는 판자촌입니다. 이처럼 같은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부의 양극화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도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어요. 물론 돈이 많고 적고가 돈이 많은 사람이 잘못하고 돈이 없는 사람이 잘못도 뭐 착하다는 건 아니지만 같은 지역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부의 차이가 난다면 어, 실질적으로 도시의 행복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행복할수록 복지를 해주는 것도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리한 개발로 인한 사고예요. 이 사진은 예전에 홍수 피해가 나서 산사태가 났던 우면산입니다. 우면산. 바로 오른쪽에 살짝 보이는 이게 바로 아파트인데 이 산사태가 조금만 더 크게 났더라면 이 아파트까지 피해가 올 수 있었어요. 산사태가 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무리한 개발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나무들을 다 베어버린다든지 원래 있던 자연들을 훼손함에 따라서 비가 많이 왔을 때 흙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해 줄 만한 이런 나무들이 다 베어져서 없어졌기 때문에 산사태가 났다고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또한 환경 파괴, 도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는 거의 수도권의 상황만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청양군의 상황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청양군의 상황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게 되면 충청남도 청양군 인구 추이해서 1966년에는 10만 명이 넘었었어요. 10만 5,211명이었는데 지금 2022년 9월 현재 3만 명을 겨우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되는 폭이 줄어들지언정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양에는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양의 위치는 충청남도의 정중앙에 있어요. 하지만 충청남도의 그 많은 시, 군, 천안, 아산, 공주, 서산, 당진 모든 곳을 통틀어서 인구수가 제일 적습니다. 그것 또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7.1%입니다. 아까 2022년 9월에 3만 명이 청양군의 인구라고 했는데 그중에 37.1%면 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겠죠. 3만 명 중에 만 명 이상이 65세 이상이다. 전국 평균인 17.1%보다 2배도 더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청양군은 인구는 적은데 고령화 사회가, 즉 고령화가 엄청나게 많이 진행된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으로 청양 안에서도 조금 불균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구가 청양읍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3만 명 중에 9,992명이 청양읍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봤을 때는 여기가 바로 청양읍의 그 지도인데 청양읍에 거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군청, 터미널, 대부분의 상업시설이 전부 다 청양읍에 있어요.
균형 잡힌 지역 발전이 조금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앞에서 봤던 서울이나 수도권, 인구가 많은 지역의 문제, 또 방금 살펴본 우리 청양군의 인구도 적고 노령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것을 알아둬야 합니다.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미래 후손의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고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자유롭게 발전하는 것. 간단하게 말해서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미래의 자원을 끌어다 쓰지 않고 조금 뭐랄까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서 발전해 나가자는 거예요. 경제 성장과 환경 보전은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만을 위해서 마구잡이로 환경을 파괴하면 나중에는 결국 그것은 큰 리스크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너무나도 환경만을 보존하려고 하면은 경제적으로 발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 환경과 경제의 조화, 그리고 지금 어른들인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인 여러분, 즉 어린이 청소년들 간의 자원 공유의 형편을 추구하는 발전을 하자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환경적 지속 가능성, 이거는 생태적 수용력 한계 내에서 개발 천연 자원의 소비와 복원 속도 간의 균형을 맞추자는 겁니다. 너무나도 빨리 자원을 소모해버리면 이 자연이 회복할 시간이 없을 뿐더러 나중에는 그것이 황폐화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도를 조절하면서 쓰자는 것이고, 사회적 지속 가능성은 인권 보장과 삶의 질의 관심 계층 간 형평성, 공정한 분배를 지향하자는 거예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모두를 존중하고 돈이 있는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자는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지속 가능성, 경제적 소비 수요를 충족하는 자원 사용 양질의 고용 창출과 삶의 질 확대. 단적인 예로 사람들이 왜 서울로 몰리겠어요? 그곳에 일자리가 많기 때문이겠죠. 이런 식으로 무언가 생산과 소비가 많이 일어나는 도시일수록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건강한 도시가 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 발전 더하기 경제 성장 더하기 환경 보존.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 발전에서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인데,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되, 이거는 뭐냐면 지금 어른들이 자원을 많이 쓰고 있죠, 사실. 뭐 전기도 그렇고 기름도 그렇고 천연가스도 그렇고. 지금 사회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세대들은 지구에 남아있는 자원을 다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도 마구잡이로 계속 갖다 쓰게 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구의 자원이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을 때 사용할 만한 자원이 남아있지 않아서 현재 세대가 누리던 것만큼 누리지 못할 수 있고, 또 뭔가 더 발전시키고 싶어도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되 미래 세대의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는 균형 잡힌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의 모토입니다. 변화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 보장 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어른들입니다. 뭐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국회의원, 시장 등등등
정책을 내고 도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국가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전부 다 어른들이에요. 현재 세대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의 의견, 청소년의 의견은 거의 들어가 있지 않아요. 또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크고 권력이 적은 사람들은 목소리가 작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그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가 정책의 미래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것은 SDGs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 총 17가지의 목표가 있어요. 앞에 말했던 사회 발전, 환경 보존, 경제 성장, 즉 이 세 가지 앞에 봤던 환경, 경제, 사회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이렇게 총 17가지를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하나씩 읽어보면 1번은 빈곤 퇴치, 2번은 기아 종식, 3번은 건강, 4번은 교육, 5번은 성평등, 6번은 물과 위생이에요. 이 1번에서 6번까지는 사회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깨끗한 에너지, 12번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13번 기후변화 대응, 14번 해양 생태계와 15번 육상 생태계는 환경 보존을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9번 산업혁신과 사회 기반 시설, 10번 불평등 완화, 그리고 11번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이것들은 경제 성장과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 있는 16번과 17번은 이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과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사실 이것만 봤을 때는 너무나도 거창하고 잘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은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거를 배워서 막상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보여줄게요. 첫 번째로 친환경 소비입니다. 여러분 제로 웨이스트랑 업사이클링 운동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거는 불편하더라도 환경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조금은 적게 소유하고 적게 사용하자는 착한 소비를 지향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게 뭐냐면 수세미예요, 수세미. 그리고 이거는 다들 여러분 집에 하나씩은 있을 것 같은데 에코백입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것들. 또 세제를 적게 쓰는 것, 또 재활용해서 쓰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로 나가는 걸 좀 줄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마트 에코백 이게 없었다면 어때요, 여러분? 비닐봉다리 이렇게 따랑따랑 들고 한 번 쓰면 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다 환경오염이 되어서 미래 세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에코백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 기후변화와 코로나를 경험하며 환경에 대한 인류 의식이 높아지고 친환경 소비 트렌드 강화. 요즘 기후변화가 매우 심각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원래는 에어컨을 잘 틀지 않았어. 그렇게 덥지 않아가지고. 근데 올해부터 온난화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다들 에어컨을 틀고 싶어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가정에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가정집엔 에어컨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더워져서 에어컨을 틀려고 해도 집에 에어컨이 없어. 그래서 설치하려고 보니까 다들 더워서 너도 나도 설치를 하려고 해. 이래서 설치 못하고 여름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너무 더워서 열사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또 갑자기 이런 전기 제품에 대한 사용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부족해서 저녁에는 가로등도 끄고 이런 에너지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업사이클링 운동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업사이클링은 무슨 뜻일까?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을 합친 것이다. 그래서 밑에 보면 수명을 다한 제품을 새로운 제품의 형태로 재탄생시키는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 음, 수명을 다했다라는 게 꼭 다 썼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새 제품이야. 새 제품인데 그걸 찾는 사람이 없어요. 어, 이제는 그 제품은 출시된 지가 오래되어서 사가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리폼을 해서 또는 조금 변형을 해서 다시 내어놓는 것이 업사이클링이에요. 어, 재활용과는 조금 다른 겁니다. 재활용은 종이 재활용을 한다? 그럼 종이를 모아다가 다시 잘게 찢어서 씻고 세척하고 해서 다시 종이로 만드는 게 재활용이죠. 업사이클링은 원래의 형태에다가 다른 거를 추가하거나 그걸 개선해서 내놓는 것을 업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친환경적이다. 그 다음으론 공유 경제입니다.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하여 사용. 자신의 것을 타인과 공유, 대여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해내는 협력적 소비. 소유 소비보다는 사용에 더욱 가치를 두도록 인식을 변화해 나가고 있음.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기업은 에어비앤비예요. 어, 에어비앤비는 뭐 하는 회사냐면 숙소를 빌려주는 곳입니다. 숙소라고 하면 보통 뭐 호텔, 펜션, 리조트를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 집을 빌려주는 거야. 어, 예를 들어 내 집이 조금 해안가에 있어요. 뭐 옆에 광안리 옆에 선생님 뭐 집이 있다. 그러면 에어비앤비에 집을 내놓는 거예요. 우리 집을 숙소로 사용을 하세요. 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선생님 집을 이용을 하는 거지. 대가를 지불을 하고 물론 조금 저렴하게. 그런 식으로 자신의 것을 타인하고 공유하는 겁니다. 내 집이지만 내가 조금 돈을 받고 관리를 하면서 내 집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 돈을 벌게 된 거죠. 그리고 상대방은 다른 숙소보다 조금 저렴하게 여기서 잘 수 있어서 또 이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창출해내는 협력적 소비다. 윈윈인 거죠. 상대도 싸게 해서 좋고, 나도 돈 벌어서 좋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당근마켓. 당근마켓은 우리나라 플랫폼 중에서 굉장히 성공한 것이죠. 당근마켓 다들 집에서 부모님이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학생들 중에도 사용해 본 친구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건들을 사고 팔죠? 중고 물건들을 사고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 중고 물건들은 내가 열심히 잘 사용을 했어. 잘 사용을 했는데 이제 나에겐 쓸모가 없어요. 그럼 대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쓰레기로 버리게 됩니다. 어, 내가 안 쓰니까 자리만 차지하니까 그냥 쓰레기로 버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당근마켓이나 또는 뭐 중고나라, 번개장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게 필요한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새 제품을 사고는 싶은데 돈이 좀 부족해. 근데 그 제품이 꼭 필요해 나에게. 그런 사람들은 중고로라도 그 제품을 구매하게 되죠. 나한테 필요 없는 물건을 팔아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서 나는 좋고 상대방은 필요한 물건을 싸게 사서 좋고 이게 바로
소유, 소비보다는 사용에 더욱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내가 내 물건을 새 걸로 가지는 것, 내가 내 물건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내 물건을 남이 사용하도록 판매를 하고 또 그 물건이 새 거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과연 필요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사용의 가치를 두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쓰레기도 줄이고 하는 가치를 또 창출하기도 하는 아주 좋은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이 두 분 서 있는 여기가 바로 주방인데 이건 뭐냐면 공유 주방이라는 거예요. 공유 주방을 들어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유 주방이 뭐 하는 거냐면 주방을 엄청 크게 하나를 만들어요. 어, 주방을 엄청 크게 하나를 만들어서 싱크대도 여러 개, 뭐 이제 식기세척기도 여러 개,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뒀습니다. 즉, 하나의 공간에 여러 명이서 사용할 수 있는 주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유 주방에 사장님들이 한 명씩 들어와서 요리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공유 주방은 보통 배달 전문점들이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점포를 하나 얻게 되면 월세가 엄청 비싸단 말이에요. 가게 하나를 얻으려면. 그런데 공유 주방 같은 경우에는 그 점포만한 크기의 주방을 다 넣어놨어. 그래서 그 월세만큼을 사람들이 나눠서 내는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조금 저렴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나만의 가게를 가졌다. 이것보다는 그냥 내가 주방을 사용할 수 있다. 장사를 지속할 수 있다. 이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바로 공유 주방입니다. 이런 게 바로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하여 사용하는 공유 경제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다음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서 아까 여러분이 봤던 17개 중에서 11번에 우리는 조금 주목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지속 가능한 도시와 주거지입니다. 먼저 도시라는 것은 모든 구성원들이 만나는 집합체예요. 아까도 봤듯이 이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90%가 넘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모든 구성원들이 만나는 집합체이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함. 도시가 이런 역할을 해줘야만 여기에 모인 구성원들이 뭔가 더 힘을 얻고 살아가는데 만족도가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도시 계획과 관리 방식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아,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시민들이 거기에 대부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세 번째, 허나 토지와 자원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도시를 발전시키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도시 설계라는 게 그냥 한다고 막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주차할 데가 없어. 주차장 만들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주차장 만들면 되지? 주차장을 어디다 만들 건데? 저 건물을 밀고 주차장을 만들 건가? 저기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없애고 만들 건가? 아니면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보통 이용을 하는 상가시설과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 공터가 있어. 그럼 거기다 만들면 사람들이 과연 주차장을 이용을 할까요? 그렇지도 않겠죠. 그래서 토지와 자원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다른 것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과연 땅은 있는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시설들을 허물고 매입할 돈은 있는지, 이런 도시를 발전시키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류의 절반인 35억 명이 도시에 살고 있대요. 그리고 2030년까지 50억 명이 도시에 살 것으로 예상된대요. 야, 인구, 이 세계 인구가 70억 명인데 50억 명이 도시에 사는데 아까 봤던 도시화율이 증가하는 그래프를 보면은 이것도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그쵸? 세계의 도시는 지구의 3%에 불과하지만 에너지 소비량의 최대 80%, 탄소 배출량은 75%를 차지한대요. 이 말은 그냥 이 3%, 세계의 도시 3% 안에 인구가 너무나도 많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도시화가 너무 빨리 진행돼서 이런 도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급속한 도시화는 물, 하수, 생활환경 및 공중보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지금 아까 선생님이 잠깐 예시로 들었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긴 지금 물도 부족해. 왜냐면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안 오고 계속 덥기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하루에 생수 이렇게 2리터짜리 하나 배급받아서 그걸로 씻고 밥 해 먹고 물 마시고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농작물이 다 죽었어요, 여름에. 물을 못 줘서. 응, 물이 부족해가지고. 전 세계의 도시 인구 중 50%만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이거는 인프라를 누리는 인구와 인프라를 누리지 못하는 인구가 나눠져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누구는 이런 걸 누리고 누구는 이용하지 못하면은 이것도 조금 불평등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공기 오염이 2016년 420만 명의 조기 사망을 유발했던 연구 결과가 있음. 이거는 위에 나왔던 급속한 도시화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을 처리하지 못해. 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생각보다 공장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요즘 자주 느끼겠지만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하죠. 네. 실제 피부로 와닿는 이야기인 거예요. 따라서 효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모든 거주민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도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용적인 거예요. 포용. 포용은 뭐냐면 모두를 이렇게 아우른다는 뜻이겠죠. 어, 소외되는 사람 없이. 이 왼쪽에 보면은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버스, 지하철 이런 곳에서 볼 수 있죠.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좌석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편하지가 않아요. 왜? 자리가 없을 때는 어떻게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팡이 잡고 계속 서 있어야 되거나, 그쵸? 휠체어를 타는 사람은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자는 거예요. 배려.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건데, 과연 모든 사람을 같은 높이에 올려놓는 것이 평등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평등한가? 같은 높이에 올려놨더니 어때? 키가 큰 사람은 야구 경기를 볼 수가 있는데, 키가 작은 어린아이는 야구 경기를 볼 수가 없어. 그래 놓고는 이 친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 다 똑같은 나무 상자를 줬잖아. 똑같은 나무 발판을 줬는데, 왜 너는 야구 경기를 못 보니? 그건 네 탓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어, 이미 출발 선상이 다른 겁니다. 이 세 명은. 그죠? 그래서 이 아저씨가 어떻게 했어? 이 어린아이에게 하나를 양보했죠. 아까처럼 세 명이 하나씩 놓고 야구 경기를 볼 때는 두 명만 야구를 볼 수 있었는데 한 명이 양보하니까 세 명이 같이 야구 경기를 볼 수 있게 되었죠. 이처럼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자는 거예요. 최소한의 삶.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의 지원을 해줘서 그들을 포용하여서 모든 거주민이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입니다. 자연재해, 사회재해, 시설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해요. 여기 보면 지금 주민 밀착형, 탄력 순찰해서 경찰관들이 지역을 순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치안이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국민들이 강력범죄 비율이 낮은 면도 있기는 하지만 이처럼 경찰관분들이 수고를 해주시기 때문에도 그런 거를 유지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서 이렇게 안전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또 오른쪽에 있는 이 소방관분들. 이 소방관분들은 항상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타나는 히어로 같은 존재들이죠. 이 사진은 지금 소방훈련해서 대회가 있더라고요. 이제 저렇게 측정을 하는 거예요, 기록을. 이제 소방 호스를 들고 어디까지 몇 초 만에 뛰어가는지 측정을 해서 항상 자기 자신을 단련을 하는 겁니다. 기록을 조금씩 단축시킬수록 사람을 살릴 확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처럼 항상 노력하는 경찰관분들, 소방관분들이 계시다. 이번에 이태원에서 사고 난 것도 이 분들이 물론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이 분들을 포함해서 여러분들 또 우리 어른들, 일반 시민들도 이 자연재해, 사회재해, 시설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주변인들을 돕는 이런 기본 자세가 되어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중에서 이 안전 부분에서만큼은 잘 되어고 있다. 그 다음 회복력입니다. 자연재해나 테러 등에 직면하여 큰 재난을 겪은 사회가 또는 도시가 그 이전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역량. 왼쪽에 있는 거는 한 10 몇 년 전, 한 15년 전쯤에 태안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어요. 충남이죠, 태안. 기름 유출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났었는데 그래서 여기 생태계가 다 파괴가 될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시민들이 봉사활동을 하러, 자원봉사를 하러 태안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들 자기 일처럼 우리나라의 생태계를 지키자면서 저렇게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기름을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냄새가 엄청 심하거든요. 기름이 지금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거를 전부 다 이렇게 흡수해서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흡수해서 다 끌어 모으고 그거를 이렇게 퍼다 나르고 하는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금 모으기 운동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이고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학생이던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가 있어요. 90년대 후반에, 1990년대 후반에.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이제 달러 보유량이 줄어드니까 또 없어서 국가적인 위기에 빠졌을 때 전국에 있는 시민들에게 집에서 잠자고 있는 금을 가져와서 저희에게 주시면 나라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면서 금 모으기 캠페인을 했었어요. 사실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자기 집에 있는 돈을 그냥 갖다 주는 거랑 다름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금을 제발 내 금을 가져가서 국가를 위해서 써주세요 하기 위해서 모인 시민들의 줄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회복력이 있는 도시겠죠. 그 다음으로 마지막은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및 관리예요. 지속 가능. 여기에서 선생님은 시민들의 수요에 대응하여 진화하는 것을 뽑아봤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옛날 사진처럼 보이죠. 이게 놀랍게도 청계천이 있던 자리에 있던 도로예요. 여러분 청계천 가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서울에 있는 청계천 사진입니다. 지금의 모습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죠. 저게 청계 고가도로라고 해서 정말 옛날에 만든 도로였어요. 근데 저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색깔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노후되어 있지. 그래서 약간 도시의 미관을 굉장히 안 좋게 만들고 또 안전 문제도 심했겠죠. 하지만 여기를 다니는 차들이 통행량이 워낙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기도 사실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또 도시의 흉물로 남는 것을 이제 방치할 수가 없어서 많은 계획과 그런 논의 끝에 오른쪽처럼 청계천 복원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가보면은 이 고가도로를 조금 남겨놓은 데가 있어.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하면서 보여주기용으로 남겨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보다가 오른쪽에 새로 만들어진 청계천을 보면은 정말 서울이 많이 발전을 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청계천은 우리나라의 이제 그 도시에 흐르는 하천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많은 사업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아산에는 뭐 곡교천이 있고 천안에는 천안천이 있고 또 다른 뭐 이제 지자체로 가보면은 청주에도 있고 아무튼 많습니다. 도시별로 요즘 다 있는데 그거에 거의 모티브라고 보면 돼요. 저 청계천이 저렇게 성공하는 거를 보고 다른 지자체도 도시에 저렇게 물줄기가 흐르는 것을 시민들이 정말 좋아하는구나, 휴식 공간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참고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처럼 기존의 모습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조금씩 변화해 가는 것.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방금 나왔던 사례들처럼 그 생동감이 넘치고 미래에도 살아남을 만한 도시를 계획해 보는 게 여러분들이 이 청양의 발전을 위한 학생 정책 제안 한마당에서 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차시 강의는 끝났고요. 조금 쉬었다가 2차시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